전국에 계신 성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7강인데 7강 같은 경우는 또 제목은 또 다 똑같아요. 큰 제목이 똑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1910년도에 일본 식민지가 딱 되는데 거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지 순서 흐름을 제가 잡을 거고,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잡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에 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제 국군 침탈 과정이에요. 자, 우리는 앞에서 어디까지 봤냐면 아간 파천을 받고,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을 받고, 그리고 고종이 펼쳤던 광무개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지금 광무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5대5 비율로 정확하게 한반도를 놓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 대립 중입니다. 그래서 간여를 못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종도 바보가 아니니까 딱 지켜보니까 아무리 봐도 조만간에 러시아랑 일본이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은 중립이다 라면서 대외적으로 국의 중립화 선언이라는 거를 외칩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이걸 외쳐요. 그런데 당연히 그 어떤 나라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외침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영국과요, 일본이요,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거를 1차 영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 강의 때 영국이랑 사실 러시아가 대립구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아만 놓고 보면 전혀 관련이 없지만 유럽으로 판때기를 옮겨 놓으면은 러시아와 영국이 곳곳에서 대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오호, 일본이랑 러시아랑 싸우네? 일본, 네가 이겨야지 라면서 일본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드디어 예전에 청일전쟁 승리하고 나서 뱉어냈던 삼국간섭의 그 개구력을 10년 만에 갚습니다. 그게 바로 러일전쟁이에요. 자, 그러면서 러일전쟁이 터지자 말자 바로 이제 식민지로 가는 단계를 받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원 스텝이에요. 바로 한일의정서라는 거를 체결합니다. 아마 한일의정서를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가볼게요. 한일의정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 조선아, 대한제국아, 고종아,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이 지켜줄게. 지켜주려면 한반도 내에서는 군용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땅을 쓸 때는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면서 군용지를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반강제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1단계 바로 군대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마음대로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일의정서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러일전쟁 지금 터지자마자입니다. 이거는 발발하자마자예요.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습니다. 승기를 잡으면서 체결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1차 한일협약이에요. 1차 한일협약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더욱더 일본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때는 뭘 하냐면 키워드가 이겁니다. 바로 고문이라는 거를 파견해요. 고문은 이 고문이 아니고 간섭하기 위해서 보내는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문을 누구를 보내냐면은 2명을 보냅니다. 하나는 재정고문, 하나는 외교고문. 그래서 재정고문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던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를 보내고요. 재정고문에는 스티븐슨. 스티븐슨. 친일적인 미국인입니다. 친일적인 미국인이에요. 얘들 둘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나 내정적으로 뭔가 정책을 펼치거나 개혁을 할 때는 메가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스티븐슨의 조언과 그 다음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간섭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러일 전쟁에서 여기는 승기를 잡은 거고 드디어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가 10년 전에 파티 분위기에 빠졌다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들어오는 삼국 간섭 때문에 먹은 거 다 뱉어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뭘 느끼냐? 그러한 꼬라지를 또 안 당하려면 이제는 인근 나라에게 한반도 지배를 완벽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라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바로 먼저 영국과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요. 이거의 내용은 뭐냐면 영국 형님이 그렇게 인도가 탐나신다면서요. 인도 형님이 가져가세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조선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합니다. 가스라라는 일본인과 테프트, 미국인과 조약을 체결한 건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미국 형님이 필리핀을 그렇게 가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요 코딱지만한 요거 조선 하나만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도 이 한반도 지배하는 거를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랑 조약을 체결해야 될까요? 전쟁에 썼던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포스머스 조약입니다. 여기 조약의 핵심은 뭘까요? 니들 우리 피해 막대한 배상금 지불해라. 그리고 조선, 대한제국의 손 떼라 라는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세팅까지 마치니까 더 이상 한반도를 먹는 거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약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바로 요 네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바로 을사조약이 드디어 요걸 끝으로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을사년에 맺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나라가 죽었다라는 거고 똑같은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차 한일협약에 따서 2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은 우리가 강제로 체결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을사조약의 핵심 키워드가 또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더욱더 간섭이 강해지는 거예요. 맞죠? 군대를 주둔했고 고문을 파견했고 을사조약 때 와서는 이제 고문 대신에 뭘 하냐면 통감정치라는 거를 펼치게 됩니다. 통감정치는 어떤 거냐? 통치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통감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더욱더 간섭이 심해지는 거죠. 통치하고 감독하니까. 그리고 일대 통감에 누구를 앉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에 앉게 되는 겁니다.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죽을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뭐 때문에? 이때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보호국 처지가 돼버려요. 외교권. 더 이상 우리가 멋대로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이 그냥 직접 외교 체결하면 그게 우리 거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간섭이 심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고문 파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20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요. 1조, 2조, 3조 실제 조항을 던져버립니다. 일단 1차 한일협약의 조항을 보시게 되면은 고문을 파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약은 무엇인가? 1차 한일협약 찍으면 정답. 또는 다음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고문을 파견하였다. 재정고문과 내정고문을 파견하였다. 그러면 정답이고 또는 흐름을 물어봐요. 한일의정서를 던져놓고 을사조약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는 을사조약을 던져놓고 이 조약 이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1차 한일협약 찍으면 정답. 또는 을사조약 이후 조금 더 설명했지만 그 내용 찍으면 정답. 그 다음에 을사조약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을사조약의 요 핵심 내용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정답. 또는 두 개 다 던져놓고 이거는 무엇인가요? 을사조약 찍으면 정답. 쉽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을사조약을 체결하니까 우리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걸 던져놓고 설명 다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조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 거, 저항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저항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아름다운 을미사변, 을미의병에 대항해서 을미의병, 을사조약의 한 거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의병의 두 번째 2단계죠. 을미의병에 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버전이 뭐냐면 확대기예요. 확대기. 첫 번째 을미의병은 의병의 시작기라면 여기서부터는 의병의 스케일이 커져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양방 유생 출신이 의병장을 했더라면 이제 일반 백성들 안에서도 의병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돌석 아저씨,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이름부터 평민틱합니다. 돌이 두 개나 들어갔어요. 돌돌이 아저씨, 신돌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양반 유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최익현이란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요, 양반 유생 의병장 중에 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좋아하시면 잘 알 겁니다.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막 하게 되면은 주인공이나 대장이 잡히면 게임 오버, 게임 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의병장 대장인 최익현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섭이 지금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함께해서 최익현을 잡으러 가요. 그러자 최익현 아저씨가 나는 일본의 군대와는 싸울 수 있지만 조선의 대한제국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진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마도로 유배를 가세요. 그리고요, 그 대마도로 유배를 가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일본이 주는 물가 식량을 한 모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굶어서 돌아가셔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보수주의자의 표본이에요. 이게 진짜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어쨌든 그때 최익현 아저씨가 굶어 죽었을 때 옆에 같이 갔던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은 최익현 아저씨가 남긴 거와 자기 몫까지 해서 2인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분은 나중에 일제 식민지 들어가서 또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십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해드릴 거고, 어쨌든 을사조약에 대한 항고로 뭐가 있었다? 을사의병이 있었고, 이 을사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 우리의 항고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각종 상소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결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널리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철, 그 다음에 오기오라는 아저씨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오적 새끼를 죽이자라는 오적 암살단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전두호, 우리 장인환이란 선생님과 전명훈이라는 선생님이 누구를? 스티븐슨을 죽여버려요. 요 장전두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아저씨인데 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스티븐슨이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을 체결하니까 더 이상 스티븐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그 나라의 토크쇼에 나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라디오스타, 해피투게더 이런 나간 겁니다. 물어보겠죠. 스티븐슨, 조선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아, 걔들은 지배받을만 해요. 지배를 상당히 즐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거를 누가? 장인환 선생님과 전명훈 선생님이 서로 모르는 남이지만 그걸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에 스티븐슨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전두의 전명훈 선생님이요, 먼저 보자마자 가만요! 셔터 박! 빠박빠박빠박! 총을 쏘려고 했는데 이런 젠장, 총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그러자 전명훈 선생님이 달려가서 총으로 스티븐슨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러자 피를 철철 흘리겠죠. 그러면서 스티븐슨이 전명훈을 따라가는데 숨어있던 장인환 선생님이 슝, 빵빵빵 쏴서 죽여버려요. 그게 스티븐슨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을사조약에 대한 우리의 항거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뭐 따로 여기서는 크게 배우진 않긴 하지만 손에 장을 지졌던 선생님, 실제로는 아닙니다. 맞죠? 장지연 선생님이라는 분이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서 사설을 실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긴 걸 하루 종일 목 놓아 울겠다라는 신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에서 일대 통감이었던 이터 히로부미를 죽여버렸던 것도 을사조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을사조약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종도 알아요. 이건 지금 억울하다. 내가 이거 한 게 아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른 유럽의 강대국에게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특사를 꾸립니다. 그 특사가 뭐냐면은 헤이그 특사입니다. 요 헤이그 특사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헤이그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만국평화회의라 그래서요. 소위 잘 나가는 강대국들이 모여서 여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트리오입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고종은 헤이그 특사로 네덜란드에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들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당연히 눈치를 채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고종아, 너 미쳤니? 야, 을사조야, 너 외교권 없어. 근데 왜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라면서 요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요걸 빌미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려요. 강제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헤이그 특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상설, 이위종, 이준 3명에 대한 설명을 놓고 이들이 네덜란드로 갔던 지도를 던져놓거나 아니면 을사조약의 한거에서 갔다 막 이런 설명을 줄 겁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절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딱 2개로 걸려요. 뭐를 배경으로? 을사조약을 계기로 파견하였다. 정답이죠. 2번째 정답은 이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딱 요거 2개 중에 하나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자, 한편 일본은요. 고종을 강제로 자르고 나니까 5번째. 황제가 새로 바뀌니까 조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일 새로운 신, 새롭게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말로 정미년의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정미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미조약 때도 핵심은 딱 2가지예요. 2가지 내용 조약이 들어가는 뭐냐면 첫 번째, 더욱더 간섭이 강해져요. 차간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 통감 정치가 사라지는 건가요? 통감 정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통감의 권한은 더욱더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차간 정치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그러면 차간이 뭐냐면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이에요. 장관 차관할 때 부르는 그 차관. 그러면 우리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가장 높은 관직이잖아요. 여기에 통감이 임명하는 일본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일본 사람이 앉는 겁니다. 차관이라는 고위 관직에 일본인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을 강제로 잘랐습니다. 고종이 잘리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펼쳤던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죠? 광무개혁, 황제권 몰빵. 그러면서 군대를 모든 거를 자기 쪽으로 관할시키고 소속시키고 군대를 막 늘렸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이 있었던 그러한 군대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걸림돌이에요. 식민지배를 가는데. 그래서 정미조약의 부속조약 중에 하나로 뭐가 일어나면 군대를 해산하라는 조약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잘렸던 군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이. 어머, 나 이제 정리해고됐어. 집에 갈래. 이럴까요?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의병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의병, 정미조약에 대한 항거로 일어났던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전부 다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군인들이 합류를 하다 보니 의병의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되겠죠. 이게 의병의 마지막 3기입니다. 3단계. 다시 정리를 하자면 1단계 처음 시작이었던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항거했었던 시작기, 소규모로. 확대기는 을사조약에 항거했던 을사의병,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스케일이 커졌고, 마지막이 때는 군대가 합류를 하면서 전쟁기입니다. 미친 듯이 싸워요. 1년에 뭐 100번, 총 합치면 1000몇 번에 걸칠 정도로 일본과 신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이요, 힘이 분산되어 있다. 13개의 도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으자라면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군대를 꾸립니다. 이때 총사령관의 이응영, 그 다음에 부사령관의 서위를 두면서 이 13도 창의군을 꾸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펼쳤던 정책은 뭐냐면 고종 구하기 프로젝트. 일본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이 고종을 구하기 위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들고 나서 서울로 진공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총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인영 아저씨가요, 딱 가려는 그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부친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상을 치러야 된다. 떠나버려요. 근데 이게 유교 윤리로 봤을 때는 효가 최우선입니다. 가는 게 맞아요. 지금으로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면서 허위 아저씨가 총사령관이 되면서 약간 집에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의 무기에 비하면 우리 무기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은 정말 안타깝게도 동대문까지 와요. 동대문에서 잘 아시잖아요. 동대문에서 서울 경복궁에 있는 뭐 광화문까지 코앞입니다. 앞까지 갈 수 있었지만 동대문에서 가로막히면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이게 정미의병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정미의병 중에 하나 심화로 하나 들어가자면 이 정미의병의 군대는 각국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던 외교대사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를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 의병을 반란군으로 규정합니다. 얘들은 반란군이다. 대한제국에 밟아야 된다. 근데 얘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정규 군대다. 우리는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나라의 군대다. 반란군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죠. 왜? 이미 일본은 세팅 과정 다 끝마쳤잖아요. 그러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정미의병의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했어.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러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식민지배 가서도 나중에 계속 걸리겠구나.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총속이 밀듯이 해안가를 막아버립니다. 해안가를 막아버리고요.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쓸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을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의병들은 겨우 도망쳐서 만주나 연해주로 도망가게 되는 거고, 식민지로 갔을 때는 여기 지역에 또다시 한번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듣고 올리면 됩니다. 얘들을 잡으려고 봤더니 잡을 수 있는 자기들의 법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각서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기후각서예요. 그러면서 형사권, 뭐 경찰권을 뺐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일 병합 조약.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정확하게 1910년도로 딱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한일 신협약의 내용 요거 2개. 차관정치 군대해상. 그 다음에 을사조약에도 2가지 내용. 한일협약에는 고문 파견했다라는 키워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을사의병 단독으로 나오고,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에 대한 한거, 정미의병은 정미조약에 대한 한거지만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작전도 같이 엮어서 같이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 헤이그 특사, 정미조약, 정미의병을 단독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거예요. 을사의병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하시고, 어렵게 나오면 전체 흐름, 을사조약 설명해놓고 다음 조약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미조약 찍으면 정답이잖아요. 한일의정서 또는 뭐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이거 전이니까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싹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교재 내용이 어디까지냐면은 여러분들이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국 개몽운동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끝낼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강의부터는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국 개몽운동 한번 펴주시고요. 애국 개몽운동 한번 펴주시고 들어가 볼게요. 뒤에 있는 의병은 다 했던 내용이에요. 복습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봤습니까? 아간 파천 이후에 독립협회 광무개혁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나요? 저항을 했습니다. 맞죠? 그 저항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다 배웠어요. 의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상극이에요.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2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썼을 때 시험이 떨어졌어요. 저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부릴 거예요. 하나는 이런 젠장, 은동진 이 새끼. 이 새끼가 강의를 거지 깽깽이처럼 했으니까 내가 지금 떨어진 거다. 나 강의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떨어졌어? 다 운동진 때문이다. 즉 모든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누구? 일본 쪽발이 새끼가 문제다라고 외쳤던 게 의병입니다. 그래서 일본 꺼지라라고 총칼 들고 싸운 거잖아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뭐냐? 시험을 망치고 못 쳤다. 심장 떨어졌다. 이거는 내 탓이다. 은동진 선생님의 강의는 퍼펙트했다. 너무너무 훌륭한 강의고 너무너무 쉽게 재밌게 잘 해줬다. 그런데 내가 복습을 안 하고 내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것은 내 탓이요. 라고 했던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들 입장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삥 뜯기고 위기에 놓여 있냐?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므로 일본과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운다라면 일본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상극이고 서로 욕을 해요. 의병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애국개몽운동 계열아. 어느 세월에 실력을 키워서 어느 세월에 일본을 덜어낼 건데 닥치고 총칼 들고 빨리 와라. 우리랑 같이 싸우자. 반대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저런 무식한 새끼들. 야, 의병아. 니들 그래 싸운 거 좋다. 싸워서 이긴 적이 있냐?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갖고는 안 된다. 빨리 와라.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본을 덜어낼지 알려줄게. 둘이 상극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의병은 받고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 볼 건데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컨셉이 어떤 컨셉입니까? 바로 분필이 자꾸 부러지네요. 컨셉은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얘들의 컨셉은. 우리가 빨리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의 바탕의 지식이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사회는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에게 뜯기는 거는 진화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더욱더 진화를 해서 강해지면은 우리는 지금 일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호랑이 새끼다. 진화가 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면 우리도 호랑이가 되면은 일본을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양육 강식 이론과 똑같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열심히 우리가 실력을 키웠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호랑이 새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커서 봤더니 토끼인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인 일본에게 먹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빠져들면서 실제로 애국개몽운동 계열 중에서 친일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어쨌든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회라는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가 있었어요. 요거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와 연결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일본이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항무지 개간권. 야, 우리가 비어있는 항무지 개간할게. 그리고 그거 빈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쓰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쓸게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땅, 우리가 관리하겠다. 보안회와 농광회사. 그리고 실제로 이 보안회는 일본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딱 한 팀만 나올 거예요. 신민회라는 단체만 시험에 나올 거지만
10문제 중에 만약에 애국개몽운동에서 애국개몽운동 계열 문제에서 10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면 10문제가 나온다라면 9문제가 신민회예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오면 요 보완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완회는 왜? 성공했거든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 이후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헌법에 의거한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뭘 주장했을까요? 왕이 헌법에 가로막히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단체고요. 그리고 일본의 진출을 도왔던 일진회를 까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서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 그리고 요 헌정연구회가 이름만 그대로 바뀌어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은 대한자강입니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뭘 외쳤냐면은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강제로 잘렸던 고종을 다시 돌아오라는 고종 복위운동 요거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서 해산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등장했던 단체가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잠시만요. 교재에는 언급이 되긴 했네요.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깨닫고 전부 다 친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도 대한협회가 시험 문제 정답이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교재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기셔야 됩니다. 넘기시게 되면은 신민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민회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제가 말했지만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민회는 그러면 어떤 단체냐? 1907년도, 일본 식민지가 1910년도잖아요. 1907년도에 만들어져서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나서 1년 후인 1911년도에 해산했던 단체가 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이름부터 보시면은 새로운 민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들의 구호가 뭐냐?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일깨워서 그 새로운 정신을 깨우친 사람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민회의 컨셉은 뭐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제를 주장합니다. 드디어. 이게 진정한 새로운 나라잖아요. 그전까지는 그 어떠한 단체든 뭐든 황제나 왕이 없는 나라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민회 때 와서 최초로 공화정제를 주장합니다. 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때 고종이 강제로 태위가 잘립니다. 잘리고 그의 아들인 순종을 황제로 세우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한 황제가 아니다. 일본이 세운 황제다. 더 이상 황제는 필요 없다. 그리고 새로운 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면서 최초로 공화정제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는데 애국개몽운동 계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신민회도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일단 학교를 만들어서 깨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큰 단체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기가 아니고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 돈을 버는 거예요. 도자기를 팔아서. 그 다음에 태극서간. 태극권! 싸우는 게 아니고요. 태극서간은 우리로 치면은 출판사입니다. 인쇄소. 책을 찍고 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신민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민회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재밌는 게 사장이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사장이 영국인이었던 베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장은 영국인이고 부사장으로는 신민회 회원이었던 몰라도 됩니다. 양기탁이란 아저씨가 회원이었는데 사장이 영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깔 수가 없겠죠. 왜? 사장이 영국인이니까. 영국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베델 아저씨는 친한적인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있던 신문들 중에 가장 사이다 신문이에요.
일본을 가장 신랄하게 까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나는 사이다 신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최다 독자층을 가졌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고 앞에 강의 때 설명했지만 이 신문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신민의 내용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신민회는 앞에 있던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인데 뭐냐면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의병처럼 총칼을 들고 지금 당장 싸우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력을 키웠다.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을 하면은 강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일본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그 덜어낼 때 어느 정도 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병에 호의적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든 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에는 의병을 호의적으로 실는 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 우리가 실력을 키웠을 때 일본을 덜어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라면서 이 신민회는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바깥에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치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지역 서간도 지역 신민회 회원이 여기 지역일 때 땅을 삽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 뒤에 나중에 가서 사면서 여기에 삼원보라는 마을, 한인 마을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여기에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고요. 이 학교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었던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시엇 신민회 삼원보 신흥 강습소 똑같은 말로 신흥 무관학교.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나서 신흥 무관학교에서 200명가량의 학생들이 배출됩니다. 전원 100%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컨셉과 나중에 계획은 퍼펙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신민회 문제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신민회 문제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 힌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제시되지 않은 것들을 찍어내면은 정답으로 걸리는 거고 쉽게 나오게 되면 다 던져놓고 신민회 찍으면 정답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디냐면 22페이지예요. 밑에 보면 항일 의병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세 개의 의병이 있었잖아요. 복습하고 끝낼게요. 이제 강의는 을미의병. 첫 번째, 의병의 1단계 시작기. 뭐 때문에?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그러면서 소규모로 일어났고 나중에 고종이 해산 조칙을 내리자 자진적으로 해산을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 정도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했던 이름은 뭐 이름 정도 뭐 한번 잠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을사의병. 의병의 확대기. 평민의병장이 가세를 했고 대표적으로 돌돌이 아저씨, 신돌석 아저씨가 또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조약. 정리조약의 군대 해산을 통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일어났던 정미의병. 의병의 마지막 3단계. 정쟁기이자 나중에는 치열한 전쟁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그렇지만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한테 토벌작전으로 씨를 말려버렸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식민지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잘 지워지지도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일의병운동까지 복습 잠깐 또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좌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강좌부터는 시기를 싹 바꿔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